아반떼는 이번에 2.0 가솔린 모델, 1.6 하이브리드만 남았는데 왜 그렇게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생긴 거야? 신형 아반떼는 차체 크기 증가와 배기 기제 대응을 위해 기존 1.6 가솔린 모델을 단종하고 2.0 가솔린과 1.6 하이브리드로 단순화했어요. 2.0 가솔린은 주행 성능과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는 출력과 연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에요. 아주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출시된 모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모델 하면 아반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스타일을 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하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를 겪었죠. 더 터프한 이미지, 날카로운 선, 부풀려진 차체, 근육질의 터프한 이미지까지 기존의 아반떼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편의 사양들도 너무나 다양해졌죠. 덕분에 가격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오늘은 2.0 가솔린 모델을 주행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주행 성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일단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인증이 다 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9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인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 가솔린 모델은 8월 마지막 주부터는 고객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은 차량을 차곡차곡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력 모델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뭐 단순하게 연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전기 모터의 힘이 적극적으로 더해지는 현대차 그룹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 가속,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다소 조금 앞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비 또한 10% 정도 개선했다고 하니까요. 한 20을 조금 넘는 수치가 될 것 같거든요. 글레오, 네, 부르셨어요? 앞으로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앞으로 출시될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 대비 연비를 약 1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 합산 출력은 157마력으로 성능과 효율을 강화했어요. 정확한 연비는 출시 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한 최고 출력은 한 8마력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연비 부분이라든지 초기 발진감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테고, 너무 더운 이 여름철이 지속되다 보니까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중에 공조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테이 모드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점들을 아마 꼼꼼히 좀 따져보셔서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이런 점들 아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퍼포먼스의 향상보다는 효율성과 편의 기능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유로에서 한번 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좀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6 가솔린, 1.6 LPG 모델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2.0 가솔린과 2.0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만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글레오가 대답했던 것처럼 파워트레인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할 때 배출가스 규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파워트레인 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아반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엘란트라라고 팔리는 이 차량은 19만 대 정도가 해외에 수출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78% 거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물량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시장이 주력인 만큼 배기량 1.6L 가솔린 모델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죠. 조금 더 배기량을 높인, 그래서 출력도 높이면서 여유로운 엔진 회전수를 가져가고 여유로운 출력을 가져가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구성,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에 맞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구성이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이 비싼 파워트레인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가격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죠. 여름 차량들 뭐 원가 문제라든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차량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국내 준중형 시장에 아반떼의 경쟁 모델은 없습니다. K3가 단종되면서 준중형 세단은 아반떼만 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첫 차로 구매하기 좋은 차량의
차량으로 이 준중형 세단을 꼽긴 했는데 차량 가격이 제법 비싸지면서 이것을 첫 번째 차량으로 맞이하는 게 쉬워지냐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의 거의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3,600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2.0 가솔린 모델이 3,600만 원대거든요. 소나타 엔트리 트림의 기본적인 꼭 추가해야 될 옵션들만 더해도 이 가격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엔트리 트림과 완전히 경쟁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등급 높은 차량과 거의 경쟁하는 분위기가 뭐 사실 현대차 아반떼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차량의 크기를 늘려가고 옵션 사양을 높이면서 그 차량 가격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뭐 원자재 인상이라기보다는 이 제조사들의 라인업 믹스 전략과 가장 큰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점차 상위 모델로 유도하는 이러한 라인업 구성 자체가 차량 가격 인상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또 아반떼가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쨌건 이러한 가격 포지션 전략이 소비자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또 주행을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차량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부산 모터쇼부터 아반떼 테크데이를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스펙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야 주행을 해보면서 이 주행 질감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게 됐네요. 지금 약간 커브를 돌아 나가면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거동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 그리고 노면의 진동도 아주 깔끔하게 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준중형 세단으로서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이 2.0 가솔린 엔진 자체가 뭐 출력이 대단히 뛰어난, 뭐 토크가 대단히 뛰어난, 퍼포먼스가 중시되고 있는 그러한 차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차가 뿜어내는 이 출력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의 거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돈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과속 방지 스톱을 넘을 때도 차량의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에 이 하이드로브 시승이 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압 댐퍼라든지 차량의 하체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작은 요철뿐만 아니라 이 과속 방지 스톱까지 큰 요철을 지날 때에도 각각의 적절한 이 담력을 가져가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코너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보통 이 정도의 급격한 커브를 지날 때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딱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속도를 일반적인 시승할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돌아 나가고 있는데도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 더 무겁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강력하게 토크가 발휘되는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차량의 자체 전반적인 안정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있게 또 속도를 높여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안정적인 중형 세단의 모습이라고까지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체 서스펜션의 세팅도 달라지면서 차체 강성도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전면 글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전좌석의 측면 유리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바뀌었고요. 덕분에 더 조용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만 엔진의 부밍음이 조금 크게 들려오는 타입이고요. 또 이런 부밍음 자체도 그렇게 운전자를 자극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사운드가 제법 나쁘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중에는 아마 이 아반떼, 신형 아반떼의 M 모델도 출시가 될 텐데 더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분명 N을 선택하시면 이 정도 기본적인 이 차량의 완성도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M 모델이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뭐 퍼포먼스가 대단히 높이 상승된 것도 아니고 가속이나 감속에 뭐 최적화된 이런 퍼포먼스가 중시된 모델은 아니긴 하지만 차량의 강성을 높이고 또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하면서 이 주행의 쾌적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상 못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아반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아반떼는 3세대 및 8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차체 크기와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 성능을 개선했어요. 이제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바꾸고 조금은 차분하게 한번 주행을 해 볼게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이 대거 보강된 아반떼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본 사양으로 많이 적용이 되면서 차량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안전 기능들이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정전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가볍게 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능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몰라도 이 주행 보조와 관련된 그리고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어라운드 뷰라든지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은 꼭 추가하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안전 기능 중에 사실 이 긴급 제동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어 노브의 P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가속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게 되고 완전히 정차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안전 기능인데요. 사실 시승행사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괜히 테스트하다가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주변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어 노브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위아래로도 모두 다 움직이는 기어 노브의 P 버튼을 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 P 버튼을 강하게 제동하는 게 그렇게 잘 될까 싶기는 해요. 차라리 이 스티어링 휠 뭐 하단이라든지 시트 요 아래쪽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뭐 버튼으로 물리적으로 당기는 형태라든지 미는 형태의 이러한 레버가 좀 돼 있었다면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차후에는 조금 더 개선의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지금 2.0 가솔린 모델의 복합 연비가 13을 조금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일상에서의 주행이 많은 일반적인 정말 주행이라면은 한 14 정도도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14에서 한 1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지금 한국 타이어의 키네틱 타이어거든요. 아무래도 좀 연비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고 타이어의 크기도 18인치로 가장 큰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반떼, 신형 아반떼의 타이어 휠 사이즈는 18, 17, 16이거든요. 더 좋은 연비라든지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7인치로 타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2열의 승차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대부분의 도로 상황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어를 한번 닫아볼 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제법 괜찮은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이 자칫 차량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주 묵직한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면서 차체 강성도 좀 확보된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실내 공간 역시나 너무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 한쪽에는 뱅 앤 올ufsen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실내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정말 적당한 크기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주행할 때 이러한 타이트한 크기의 스티어링 휠이 차량이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조작성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와이퍼라든지 방향지시 등 중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쪽에서 모두 다 통합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기어 노브가 있죠. 그래서 깔끔한 형태의 두 개의 노브만으로도 정리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긴 하지만 이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 덕분에 시야를 크게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은 이 가운데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물리 버튼으로 구성된 스티어링 휠의 좌우 버튼들도 사용할 때 정말 좋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눌렀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주행 모드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주행 모드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름 또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좀 더운 날씨에는 에코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공유장치의 출력이 좀 조절이 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전기차에만 있던 기능이기도 할 텐데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글레오 AI 그리고 플러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성은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정말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된 다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주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아이콘들을 눌러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조금 UI 구성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또 사용이 익숙해지니까 이러한 구성들도 최대한으로 이제 운전자를 배려한, 탑승자를 배려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랜저와는 다르게 이렇게 조절식으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있는데요. 뭐 옵션 사양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고무 패드가 있지만 따로 냉각팬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선 충전을 하는 경우에도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입니다. 뭐 뜨겁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냉각 효율 스마트폰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의 구성이 조금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이 곡선 형태로 된 수납 공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 역시 처음으로 적용되는 모습이죠. 아래쪽에는 긴 형태의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이렇게 통합형으로 바뀐 레버들 덕분에 이쪽 공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실내 활용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옵션에 따라서 이 100W 충전이 가능한 C타입 포트가 마련되고 있거든요. 노트북 충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고 일반적인 충전도 굉장히 빠르게 지원된다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키는 뭐 전통적인 현대 차량들, 요즘 나오는 차량들과 동일한 키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2열 공간으로 가보면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2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열 도어 앞쪽에는 컵홀더도 있습니다. 뭐 컵을 잡아주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큰 크기의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수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사양에 따라서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온열 시트 기능도 이쪽에 버튼이 마련되고 있고요. 자, 앉아보면은 제가 지금 키가 170인데요. 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주먹이 뭐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앞쪽에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이 시트 위치까지 이동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도 발을 넣는 공간에는 이렇게 크게 답답함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머리 위쪽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W의 C타입 옵션이 추가가 됐다면 이 뒤쪽에도 좌우에 이렇게 100W를 지원하는 C타입 충전 포트도 위치했기 때문에 2열에서의 충전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이쪽에도 있고 뭐 스키스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성인 3명이 앉을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성인 2명이 앉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오롯이 2열 공간 그리고 차량의 실내 공간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상위 등급의 이 차량을 보는 듯한 이 실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먼저 출시된 시장 아반떼의 2.0 가솔린 모델 지금 시승을 해봤고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인 건 분명하네요. 뭐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분명히 비싸진 만큼 좋아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가격 인상폭을 무작정 또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상위 차급의 차량 강성과 또 안전 기능들이 그 하위 등급까지 확대가 되는 것은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SUV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한 편의성 향상,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가격 인상도 그렇게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차량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조사의 라인업 믹스 전략 때문에 운전자가 또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돼서는 좀 안 되겠죠?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차량들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경차를 구입하는데 1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제조사들의 이러한 라인업 믹스 전략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